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평가 겸 인문학자로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오늘 프란츠 카프카 문학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맡았고요. 이 계기가 된 거는 이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프란츠 카프카의 그림들이란 그림책이요. 그 카프카의 그림을 담은 책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중단 편집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카프카 문학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소개 강연을 오늘 진행하려고 하고요.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올해가 참 기념해이기도 합니다. 1924년 6월에 사망해서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참 남의 기일 기억하는 일이 좀 드문데 저도 카프카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6월 3일입니다. 23년 6월 3일이고 의도하지 않게 생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생일 한 달 뒤입니다. 7월 3일 이 생일이어서 생일을 그러니까 한 달 앞두고 41살 만 41세 한 달 전에 카프카가 빈 근교의 요양원에서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됐어요. 겸사겸사 이제 카프카 문학의 의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83년생이고 그다음에 1924년 모월입니다. 사실 카프카는 한국 문학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해서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게 하도 이제 얘기를 이름 많이 듣고 해서 그 다음에 변신 같은 작품 되게 제일 처음 보게 되는데 저는 소송부터 읽었습니다 하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경로로 카프카를 읽으신 거고요. 보통 이제 단편집부터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신이 유명한 대표작이어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학생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초등학생들조차도 변신은 재미있어 한다고 해요. 맨 처음에 벌레를 변신한다니까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 뒷얘기까지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이.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독자들까지도 흥미롭게 하는 기발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갖거나 혹은 감동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작품 쓴 저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카프카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입문하게 된 게 이제 단편들 접하면서 읽게 된 거라서 그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카프카 작품을 자주 하고는 있지만 장편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읽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해설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작가나 작품은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읽기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카프카의 경우가 그러는데 그냥 책장을 넘기는 걸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는 걸로 읽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작가 작품들이 있는데 카프카가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학의 세계에 입문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어떤 레벨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가운데 문학 독자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최상위 레벨, 클래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정문에 아마 카프카 혹은 이제 카프카류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에 대해서 좀 낯설거나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내가 읽게 되면은 그리고 이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문학 혹은 작품 세계가 쭉 펼쳐진다는 거. 근데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은 또 독서에 대한 의욕을 또 새롭게 갖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프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카프카의 도시 프라하
제가 프라하는 2번 가봤었는데 맨 처음에 가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간 이유가 그 카프카 때문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기행이었는데 단체로 갔던 건 아니고 이제 저하고 가족만 그 처음에 들렀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머물렀던 숙소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프카가 살았던 옆집이었어요. 여기 지금 호텔로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카프카 시대에는 고급 주택 단지였다고 됐는데 올오바 카프카도 보시면 16쪽에 그 사진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고도 그렇고 12년경에 살았던 집이어가지고 성고의 주인공이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게 작품 결말인데 그 다리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 변신도 같은 집에서 그러니까 같은 해에 집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사진 설명에도 나오는데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들어섰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체인이겠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그 조금 고급 호텔이요. 제가 그 고급 호텔 옆 호텔에 있었어요. 고급 호텔은 비싸고요. 바로 옆에 호텔에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제가 그 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나중에야 그 클라우스 바겐바하라는 이제 카프카 연구자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그다음에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에서 이제 제 책을 들고 왔었는데 주소지가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카프카의 집, 그러니까 프라하의 구도심이에요. 그 구도심 쪽에 있는데 거기 카프카 뭐 유명한 동상도 있고 합니다. 카프카 살았던 집, 이사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집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집은 요 집필한 집인데 그게 그 장소에 카프카 박물관이 들어섰더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별 연고도 없는데 아마 좀 땅값이 저렴해서일 것 같은데 거기 박물관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카프카랑 이 프라하에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거는 버스 정류장마다 안내판에 카프카 초상화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박물관 광고였는데 그게 모든 버스 정류장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카프카로 도배된 것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프라하에 대해서 제가 받은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갔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처음 갔을 때 그런 강한 인상 때문에 그래서 카프카를 읽은 독자라면 여기 와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확실하게 이렇게 갖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고라는 작품에 대해서 결말 부분에 나오는 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작품에서는 이제 실제 지명들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프카 문학의 공간, 이 대개 작품들이 이제 어떤 공간을 염두에 두고 또는 배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하에 한번 물론 뭐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가는 이제 관광지이기도 한데 그 카프카 작품을 읽으시게 되면 또 더 의의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하 출생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 프라하는 당시는 이제 지금은 체코 수도로 되는데 당시는 19세기 후반 물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바뀌게 되지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인데 이 시기에 이제 요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프라하라는 도시가 여기에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동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많이 살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 집권기 많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프카 집안에서 이제 카프카 여동생들, 세 여동생 전부 다 수용소에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여튼 그러니까 아픈 가족 사이면서 이제 유대인들 비극사이기도 합니다. 네, 유대인이었고, 근데 유대인 문제는 이거 좀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를 이해할 때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유대인적인 것이 카프카 문학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로 간주되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뭐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이제 친구 때문에 이 막스 브로트 때문에 막스 브로트가 이제 카프카의 친구 앞에 마치 영어에 정관사 더 붙인다고 하면 막스 브로트입니다. 더 프렌드가
더 프렌드라고 하게 돼요. 친구들은 여러 있었어요. 여러 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친구로 남게 되는 게 막스 브로트입니다.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막스 브로트가 남게 되는데 브로트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카프카보다 훨씬 더 열성적인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좀 사정이 다른데 여기 동유럽 쪽에서는 동화된 유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신앙심이 약한 이들을 이제 동화된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카프카도 이제 아버지가 그런 쪽이었고 카프카도 성장기에는 이제 유대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고 저작권을 이제 막스 브로트가 행사하게 되면서 카프카의 유언에 반해서 뭐 잘 알려진 케이스인데 배신당한 유언이라고 해서 그 자기 모든 작품 미발표 유고들을 다 소각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브로트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고 물론 이제 브로트가 그 핑계 대는 건 있어요. 생전에 나는 그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후에 그래도 마음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친구의 마지막 유언인데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막스 브로트가 그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제 미발표 작가 가운데 특히 장편 소설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제 카프카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후의 일인데 요 4년에 사망한 다음에 막스 브로트가 유고로 25년부터 6년, 7년 이렇게 냅니다. 세 편의 장편 소설. 소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성, 그다음에 아메리카라고 해서 실종자라고 나중에 이제 제목이 정정되게 되는데 그 브로트판으로는 아메리카라고 해서 지금도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많이 또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경합해요. 우리말 번역본은 처음에는 아메리카였어요. 막스 브로트판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종자라고 이렇게 바뀐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좀 낯설었어요. 처음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제목이 익숙해가지고. 근데 따져보면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메리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연상하게 된 이야기, 결말하고 실종자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어느 정도 고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스 브로트가 사실 아메리카라는 작품을 오독합니다. 오독 내지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오독이 이제 제목에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자라는 제목 대신에 아메리카라는 제목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사실 집필 순서로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실종자, 선고, 소송, 실종자, 소송, 성 이런 순서가 이제 집필 순서인데 발표 순으로는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카프카의 독자들도 발표 순으로 읽게 되죠. 오늘날도 저는 실종자부터 읽는 독자가 몇이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대개는 이제 소송부터 읽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어서 독자 마음입니다. 독자 마음이긴 한데,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읽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작가 카프카의 존재가 좀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카프카의 비유적인 표현을 든다면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사실 문명에 가까운 작가였는데 독일어로 쓰는 작가인데 이제 책은 독일 쪽 출판사에서 냈어요. 그런데 독어로 썼기 때문에 근데 변방의 작가입니다. 변방의 작가이고 그다음에 실제 생겨낸 작품 가운데 그렇게 주목받은 작품은 거의 없어요. 폰타네상이라는 신인문학상 수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애매하게 수상한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카프카로서는 이제 흑역사이기도 한데 한번 그 독자 행사 미넨에서 한번 서점에서 그 작품 낭독회를 가졌었는데 아무도 이해하는 독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유영지에서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저는 지금 낭독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참 코드 맞추기가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프카를 읽은 독자들에게만 뭔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이제 청중들한테 낭독했다고 하는데 이제 카프카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생전에 작가로서는 명성을 얻지 못했고 인정도 받지 못한
좀 불우한 작가였는데 여튼 사후에는 이제 지금 세계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일 문학에 한정하더라도 거의 토마스 만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 오시대화 작가로 무질 정도 있는데 이 탑3 정도 됩니다. 20세기 독일 문학의 탑3 이렇게 되면 다 읽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탑3 정도. 네, 그 난해한 문학의 이제 고봉들인데 그 특성 없는 남자, 그 다음에 소송, 이게 독일 평론가들이 뽑은 이제 독일 최고 소설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야산 이렇게 됐습니다. 토마스 만의 마야산 이렇게. 그중 소송이 분량이 조금 얇긴 합니다. 분량이 얇긴 한데 어쨌든 이 작품들이 이제 독일이 자랑하는 그 세 편의 그 작품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카프카 작품으로는 이제 성도 10대 소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문학의 10대 소설 가운데 토마스 만 작품이 3편입니다. 그러니까 부덴브루크가의 사람들하고 파우스트 박사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야산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10편 가운데 두 작가가 5편 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20세기 문학의 독일 문학의 절반입니다. 이거는 남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또 그 명망 있는 평론가들이 그렇게 선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하고 둘만 읽으면 되는구나. 둘만 읽으면 이제 20세기 독일 문학 절반을 읽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편을 이때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브로트한테 힘이 있고 있습니다. 브로트가 친구의 유언을 약속을 지켰더라고 하면은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브로트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밀란 쿤데라 같은 작가가 에세이 제목을 아예 배신당한 유언들이라고 해서 그 브로트의 그런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긴 한데 그 애매합니다. 공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 브로트가 이제 카프카는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약했었는데 브로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유대인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이주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생을 마치고 사실 유고들도 결국은 이제 자기 비서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도서관하고 이제 좀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도서관, 국립도서관에서 카프카 유고를 이제 막스 브로트가 갖고 있었던 유고를 이제 그 환수받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유대인이긴 한데 카프카 문학에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가 아니면 이제 막스 브로트가 그런 식으로 유도한 것인가 그래서 좀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이제 막스 브로트 입김이 너무 셌기 때문에 막스 브로트가 이제 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카프카에 대해서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 카프카 친구, 나 이렇게 들었어. 카프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뭐 검증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막스 브로트가 본 그 카프카의 상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카프카 유고에 대한 접근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막스 브로트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카프카 상위에 뭔가 좀 균열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여하튼 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거. 유대인이고 그런데 유대인이긴 한데 카프카는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체코인이라는 말은 쓰기가 어려운데 보헤미아 사람이에요. 보헤미아 사람이고 근데 여기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체코가 따로 있어요. 체코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하는 이제 인구 구성상으로는 이제 체코인들이 있는데 독일인들도 있었어요. 독일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은 소수민족입니다. 유럽 어느 지역에서나 소수민족이었는데 그 동유럽 유대인어는 이디시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가 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체코어, 독일어, 이디시어 셋이 다 가능했다고 하는 거. 체코 문학의 작가로 지금 부르지는 않습니다. 태생만 보면 이제 체코가 지금 프라하에 카프카 박물관도 있고 그 프라하 체코에서 이제 카프카 문학에 대한 어떤 저작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프라하에서 거의 평생 살았으면서 독일어 작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속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문학 작가 독일어 작가이죠. 독일 작가는 아니지만 독일어 작가입니다.
그 다른 가능성, 이디시어로 쓴다면은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쓰진 않았다고 하는 거. 이디시어를 잘 하는 그 유대인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 적 그리고 사랑 이야기 쓴 작가, 문학 독자가 이렇게 안 계신가요? 싱어, 아이작 싱어라는 작가 있습니다. 그 아이작 싱어가 이디시어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데 아이작 싱어는 폴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유럽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이제 다 이쪽인데 이쪽에 이제 이쪽 출신 작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아이작 싱어는 미국 망명 작가인데 망명해서 영어로 쓰지 않았어요. 이디시어로 썼습니다. 이디시어로 쓴 유일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국적 따질 때 미국 작가로 나와요. 근데 언어로 치면 이디시어 작가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건데, 그러니까 이디시어도 선택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어로서의 선택지예요. 이디시어로는 이제 수준 높은 문학을 쓰기 어려워.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벨상 작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카프카는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독일어로 썼다고 하는 거. 거기서도 알 수 있는데 유대인성이라는 게 카프카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브로트하고 이제 교문을 갖게 되면서 브로트의 감화를 받아서, 브로트가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유대인적인 어떤 그 자각, 의식을 좀 자꾸 불어넣어 줍니다. 나중에는 하도 꼬셔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갈 생각을 잠시 하기도 합니다. 그 카프카가 그 준비도 좀 했는데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실행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막스 브로트는 이제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가게 되고, 근데 가면서 이제 보따리에다가, 그것도 대단한데 카프카 원고 다 싸가지고 갑니다. 다 싸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그 나치의 나치 전이긴 한데 피해가지고 어쨌든 가게 돼서 이제 그 원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죠. 그 이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유고로 그래도 그 소홀하게 다루지 않고,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소홀하게 다룬 것도 있어요. 유고에도 막 이렇게 찍찍 긋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험담거리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챙겼다고 하는 거,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프카 문학을 뭔가 좀 편향되게 해석하게끔 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카프카가 독어로 작품을 쓰게 된 거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게 카프카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프라하,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관계, 집안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카프카는 6남매 가운데 장남입니다. 무게감이 좀 느껴지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수성가한 유대인인데, 이 아버지 친가 쪽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백정 집안이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집 나와서 이제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했어요. 그 결혼을 잘한 게 이제 카프카의 외가인데, 교양 있는 중산층이었어요. 프라하의 교양 있는 중산층이었고, 그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프카가 이제 첫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 둘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줄줄이 태어나게 되는데, 남동생 둘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어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텀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6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남동생 둘이 있고 하게 되면 이제 3형제 정도 됐는데, 3형제였다가 뒤에 이제 둘이 죽고, 그 다음에 세 여동생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카프카 인생에 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남이라 하더라도 이제 남동생들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데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도 있죠. 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차남, 그다음 막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카프카로서는 좀 불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더 유대인 문화가 그런 것 같은데 좀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그 중산층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직 그 계층 상승에 대한 욕심만 갖고 있었어요. 자기 경험이 이제 약간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는데 중산층으로 이제 그 신분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 꼭대기에는 프라하에도 상류층은 독일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 학교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었는데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 같은 걸 갖고 있었더라면 어렸을 때 이디시어를 배우게끔 하고 뭐 또 그런 뭐 유대교 또 뭐 신앙을 충실히 지키게끔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독일 학교 보냅니다. 근데 다 이 또래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독일 학교 다닌 건 아니에요. 여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 학교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안 보내시나요?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한국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학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만 보내는 거 아니고 우리 국제학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인 아이들도 이제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라고 돼 있는데 보내기도 합니다. 카프카가 그런 데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로 작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아이들 또래 아이들 비슷하게 체코 학교 다녔더라고 하면 전혀 달랐을 거예요. 체코로 작품 썼을 거고 이게 가정이긴 한데 그러면 카프카가 안 됐을 거란 소리 있습니다. 누가 체코 작품을 읽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도구로 작품을 썼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의 카프카가 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집안의 이제 가장 그 아버지의 기대를 받는 어떤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아들한테 기대되는 어떤 그 인생 행로라는 게 이제 그냥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자 정도면은 딱 맞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지금도 그 남아 있는데 그 카프카 집이 이제 가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구도심의 중심가였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카프카 뭐 서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있긴 한데 제가 가보긴 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옆에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 제 눈대중으로 여기인 것 같다 그런 거였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 중심가에서 가게를 했고 그 부모가 같이 그래서 밤 늦게까지 뭐 종업원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늦게까지 이제 가게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다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카프카 따져보면 좀 불우하게 보내게 됩니다. 부모의 어떤 관심, 보살핌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 카프카가 문학과 이 미술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돼요. 대학에 와서도 강의 들은 목록 보면 이제 그런 쪽 강의들이 많습니다. 미술사라든가 이제 문학에 대한 강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 그런 쪽에 어떤 그 꿈이나 어떤 포부를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만 보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아버지 기대대로 이제 법대에 진학해서 그러니까 법학 전공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문제적인 게 이게 세계적인 그 나중에 작가가 되긴 하지만 평가받지만 그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아버지의 갈등 끝에 집을 나온다. 이게 한 가지. 아버지 기대에 따른다. 이것도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에게 복종한다. 이거 한 가지 선택지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아버지가 뜻이 안 맞으니까 집을 나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경로가 가능한데 카프카는 놀랍게도 특이한 제3의 선택지가 있어요. 제3의 선택지는 집 안 나가고 자기 뜻대로 한다. 좀 희한한 선택지요. 저는 세계문학사에서 이런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경로가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카프카는 제3의 경로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그 예시예요, 카프카가. 그리고 카프카 문학 자체가 그 제3의 선택지의 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카프카 문학을 보는 이제 그
제 방식인데 근데 그거는 제가 억지로 고안해낸 게 아니고 카프카 작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카프카가 쓴 글들 가운데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19년에 쓰인 건데 우리는 한국어로 카프카 전집도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집에는 여기 빠져 있는데 전집판에는 단행본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동판으로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동판도 중단 편집이 2권 나오고 그다음에 장편 3권에서 이제 이게 5권으로 이제 딱 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에 나오는 내용 보면 어릴 때 그 기억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지 계기는 이제 제가 올로바 카프카 자료에도 써놨긴 했지만 3번째 약혼 연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게 카프카는 이제 3번 약혼했다 파혼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거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기록이지 않을까 싶어요. 3번 약혼하고 파혼하는 거는 6번 결혼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작가 랭킹 제가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6번 결혼한 작가가 있어요. 노먼 메일러라는 미국 작가가 6번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에 솔 벨로가 5번 결혼하고 그다음에 해밍웨이가 4번 결혼하고 그래서 1, 2, 3 랭킹이 있습니다. 결혼 랭킹이에요. 파운 랭킹은 이제 카프카가 이 상당히 좀 교묘한데 결혼하면 안 됩니다. 파운만 해야 됩니다. 파운만 3번 하는 겁니다. 같은 여자하고 2번 파운했어요. 속이 없는 여자인가 싶습니다. 2번 파운 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남자한테. 다른 남자한테는 그렇게 그게 가능한데 같은 남자한테 2번 파운 당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여튼 그렇고 여기에 3번째 파운력. 이분은 요 파운 당했다는 걸로 문학사전에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이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카프카한테 파운 당한. 문학사전에 나옵니다. 카프카 사전에 중요한 인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파혼한 이유는 아버지가 반대 때문에. 이것도 특이한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 뜻에 따른다.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결혼할 수 없다. 아니면 이제 반대를 거부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결혼한다. 2가지 선택이 가능할 텐데 카프카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반대하는 편지는 씁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제스예요. 대신에 또 편지 쓰는데 또 아버지한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제스예요. 저는 이게 카프카 문학 이해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에피소드 가운데 어릴 때 이제 아이가 밤에 자다가 카프카가 나이가 안 나와요. 추정해 보게 되는데 어느 몇 살 정도 되면 그렇게 될지 제가 상상해 보면 한 서너 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자력으로는 물을 먹을 수 없는 나이. 그러니까 자다 깼는데 목마르면 자기가 이제 물 찾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5살 정도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안 되는 나이. 그래서 이제 부모를 깨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은 안 돼. 한두 살은 안 되고, 부모 깨울 정도는 돼야 돼요. 물은 못 먹지만 부모는 깨울 수 있는 그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부모가 이제 늦게까지 가게일 보고 와서 피곤한 상태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복도에 나가서 이제 서 있게 합니다. 거기는 이제 복도식 정원이라고 되는데 파블라치라는 곳인데 나와서 이제 벌 세웁니다. 어린 카프카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아버지를 깨웠는데 잘못했다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카프카가 생각해 보는데 나는 아직 어리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이 먹고 싶어서 부모를 깨웠다. 생각해 보는 건데 어디서 잘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무죄다. 그러니까 어디에 죄가 있나요? 목이 마른 거? 행동은 이제 목이 말라서 부모를 깨운 것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인가? 그런데 카프카 생각으로는 이제 목이 마른 거 이거는 죄가 아니죠. 그다음에 요 나이 때 부모를 깨우는 게 죄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무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유죄다. 왜? 아버지가 벌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 죄도 없다고 한다면 왜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주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충돌하게 되는데 카프카의 방식,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앞서 양자특일적인 선택지 말씀드렸는데 이쪽을 밀든가 난 무죄다 이러면 어떻게 해? 어리니까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크고 보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목마를 때 물 안 준든가 뭐 지금 당장 안 되지 나중에 복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유죄다. 내가 변명의 여지 없이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은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카프카에게 인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적이긴 하는데 이것도 꺾지 않습니다. 내가 무죄라는 것도 꺾지 않습니다. 근데 유죄라는 것도 자기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카프카의 특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특이한 사례예요. 저는 제가 이제 선택지, 제3의 선택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3의 선택지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 카프카는. 이게 다수일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카프카가 소수문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들레즈가 이제 그 소수자 문학, 소수문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마이너리티 리터러처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거는 좀 별개로 이 선택지는 소수적일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둘 다 부정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카프카의 독특한 어떤 태도, 삶에 대한 태도이면서 문학에 대한 태도이고 이 카프카의 작품은 그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카프카에게서 중요한 게 카프카 문학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각 가운데 이제 권력에 대한 투쟁, 아버지에 대한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작품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부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 권력에 반대하든가 양자택일적인데 카프카 문학은 권력을 거부하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제3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이미 1화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프카 문학에서 특징적인 게 일관되게 이 권력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돌파구가 된 작품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성고라는 작품인데 1912년 이거는 조사한 게 아니고 카프카가 다 적어놓고 있어요.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이 작품 썼다고 자부하는 날입니다. 9월 22일 밤 10시부터 23일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동자 재보험공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결근합니다. 피곤해서. 피곤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뿌듯해서이기도 하고 둘 다 그런 생각해요. 이 작품이 카프카가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어떤 실마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이전까지는 일종의 습작이고 카프카가 이제 작품으로는 1908년 작도 있고 그 전부터 작품을 썼을 걸로 추정되는데 근데 이 작품에 와서 비로소 자기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성고라는 작품 단편인데 문동 지금 중단편지 맨 앞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선고, 화부, 그다음에 변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3부작이기도 해요. 이 3부작이라는 거, 이 세 작품을 카프카 또 따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세 작품을 따로 책으로 냈으면 했어요. 이게 이제 소원을 못 들어줘서 그런데 생전에 지금은 이제 그 판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는 그런 판본도 나와 있는데 세 작품하고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까지 넣어서 그렇게 나온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게 카프카 이해의 중요한 그 입부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카프카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의 작가들은 되게 그렇죠. 어떤 경로로든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입구는 이제 이런 경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 이전 작품부터 나는 차근차근 보겠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장편부터 읽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입구는 여기부터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작품도 앞에 작품도 이해가 되고 뒤에 작품도 좀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 키워드가 되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 아버지는 이제 카프카 인생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중요한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께 드린 편지 보면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아니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약간 죄책감이 드는데 컨닝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카프카 작품 읽는데 옆에 참고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공개될 거라는 기대는 카프카가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읽으라고 쓴 편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수신자로 하고 있지만 아버지조차 읽지 못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카프카에게서 중요하고 카프카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주제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중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작품 속에. 그래서 작품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일면적으로 카프카를 이제 다른 부류의 작가들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쪽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편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저항하는 모습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은 권력에 복종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소송, 장편 소송에서도 여기 요세프 K가 이제 마지막에 사형 집행 당하는 장면이 결말인데 형리들한테 협조하고자 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드려야지 편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칼에 찔려서 죽는데 그 수고를 좀 덜어주고 싶어요. 이 저항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무죄요. 그 끝까지 거부하고 이건 부당하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동조합니다. 이건 잘 해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미지만으로 그 카프카 문학 이야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거. 카프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투쟁, 저항하지만 동시에 그 순응하고 복종합니다.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그 선고라는 작품에서도 이게 돌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게르크 벤데만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카프카가 펠리체 바워라는 여성과 처음 이제 그 편지를 교환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작품 쓰게 되는데 카프카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약혼녀 펠리체 바워하고 두 번 약혼했기 때문에 펠리체 바워가 있습니다. 펠리스라고도 읽는데 펠리체라고 읽는지 펠리스라고 읽는지 그 두 가지 혼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리에 보리체크라는 이제 여성이 있는데 작품상으로는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밀레나가 있습니다. 밀레나 예센스카라고 읽나 봐요. 그래서 지금 표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밀레나 예센스카는 뭐 전에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카프카의 연인이라고 해서 연인이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거부하고 했기 때문에 밀레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라 디아만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도라 디아만트 이제 23년 죽기 전에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베를린에서 함께 몇 개월 생활하게 됩니다. 도라 디아만트는 이제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도라 디아만트 전기도 나와 있어요. 펠리체에 대한 책, 펠리체는 밀레나에 대한 책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리체는 이제 따로 책이 있는 건 아니고 둘이 나눈 편지 교환하기 엄청난 분량이어가지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작품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후에 다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 작품 연보를 보면은 눈에 띄는데 작품을 유난히 많이 쓴 시기가 있어요. 뒤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리체와의 관계, 그다음 밀레나와의 관계가 있을 때 도라데아만테는 좀 말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 같은 작품 대표 장편은 이제 밀레나의 관계가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송 같은 장편은 이제 펠리체 바워와의 약 파혼,
어떤 그 소동이 이제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강한 어떤 창작의 자극을 받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작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이제 작가의 전개된 참고가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굳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건 이제 일반론은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들은 이제 중요하고 그 전개적 사실에 대한 참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프카는 그런 경우라 생각해요. 중요한 게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인들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고 작품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펠리체 바우어하고 만난 거는 이제 1912년 8월 달에 만납니다. 막스 브로트의 인척에 막스 브로트는 이제 요 전에부터 나와도 되는데 막스 브로트가 이제 카프카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1911년부터입니다. 1911년에 막스 브로트가 꼬드겨 가지고 이디시어 극단 공연을 보러 자주 다닙니다.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 극단인데 이디시어가 소수 언어야.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디시어 극단이 있어요. 이디시어로 이제 공연하는. 카프카가 못 알아들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막스 브로트는 골수 유대인이어가지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서 이제 카프카 비로소 관심을 갖게 돼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디시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 배우 중에 이제 이자크 레비라는 배우가 있어가지고 친하게 좀 지내요. 카프카 박물관 보면 이자크 레비의 사진도 있습니다. 카프카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자크 레비하고 어울려 다녔는데 이 아버지가 극혐했어요. 이 딴따라들 해가지고.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이 도골 웅게치포라고 이 벌레들. 우리 번역본 따라서 갑충, 해충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변신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변신에 나오는 단어 딱 특정해가지고 그 단어 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쓴 욕설이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자식. 벌레 옆에 벌레랑 같이 다니니까 자기도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크 레비만 벌레가 아니고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자기도 벌레잖아요. 아버지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아버님 저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변신이 탄생합니다. 벌레 변신한 거. 벌레 같은 게 아니고 벌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욕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가 조력자가 좀 필요합니다. 작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벌레에 대해서 써보렴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영감을 줍니다. 이 벌레. 벌레구나 해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강력한지 보통은 욕할 때 이 벌레 같은 녀석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 그냥 벌레라고 불렀어요. 이게 결정적인 어시스트입니다. 아니 벌레인 것 같았다라는 것과 전혀 달라요. 벌레가 된 거라고. 얼마나 이게 아버지의 이런 그 명명 효과입니다. 벌레라고 욕하면 벌레 변신하는 겁니다. 이게 벌레 변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됐다고 하는 거.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이 작품의 출발점에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근데 벌레로 변신하면서 이제 특이하게 갖게 된 효과인데 직장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작품에서 그레고리 잠자 외판원이잖아요. 처음에 첫 장면에 나온 게 벌레 변신한 다음에도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카프카가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잠자 보이는 반응이 출근 걱정입니다.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몸뚱아리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열이 40도라도 몇 시 차 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면제됩니다. 그거 확인시켜 주려고 특이한 장치인데 지배인이 집에까지 찾아서 출근 독촉합니다. 왜 아직 안 나오냐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쉽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프카가 원하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묘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하기. 두 가지가 한시적으로 잘 충족됩니다. 이게 벌레의 공간이야. 근데 이게 한시적이라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벌레로 변신한 이후에 한동안은 지내야지만 마음 편하게 지내요. 근데 차츰차츰 구박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레고리 잠자 가족들이 이제 여기 가장 노릇하면서 돈벌이 했는데 집에 빚을 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빡세게 일하고 있었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다시 출근하니까 쌩쌩해요 또 이 아버지가. 그다음에 하숙도 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궁색해지게 돼요. 그러다가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하숙인들 이후에 이제 문 열린 틈으로 나왔다가 이제 하숙인들 놀라게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이 가족들이 폭발하게 되고 시중 들던 여동생까지도 이제 오빠를 비난합니다. 오빠 아니라고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어떻게 우리 오빠이고 가족이냐고 하게 되면서 카프카가 그레고리 잠자가 둘 다 호환적이에요. 카프카나 그레고리 잠자나 상심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작품도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복종하고자 합니다.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술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서 이제 예술가라는 걸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그 모순적인 어떤 요구가 합치되는 거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요 벌레 프로젝트라고 하면 요게 이제 한시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결국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는 아니었던 걸로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숨을 거둔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결말은 이제 가족이 소풍 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갖고 가족 비난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너무 매정하고 야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의 서술 구조 보면 특이하게 됐는데 그 1인칭 시점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인물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레고리 잠자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런 시점의 문제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이제 지벤이 찾아왔을 때 카프카가 이제 왜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독자가 알아들을 때 좀 찔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벌레가 하는 말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듣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점이 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인칭 내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레고리 잠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내뱉는 말이고.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치면 마지막에 그레고리 잠자가 죽은 다음에 전개되는 상황 이거는 그레고리 잠자의 상상이어야 돼. 기대여야 됩니다. 죽으면서 하는 상상, 환상, 기대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작가 카프카의 기대하고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죽지만 죽는다는 것도 가족을 생각한 죽음이에요. 가족한테 부담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로 이제 그 식음을 전폐해서 죽습니다. 대신에 남은 가족들의 살아가야 되잖아요. 매정한 게 아니고 이 죽어가는 그레고리 잠자가 그려보는 이제 가족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일상을 회복하고 여동생도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하고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우울한 상태로 저는 결혼 안 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카프카는. 그런 거를 이제 가족이 너무 매정하다 보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시각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게 송고에도 나오는데 송고에도 유명한 게 이제 이게 송고인 거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너무 그 훌륭한 자기 기대대로 다 하는 것 같은 아들 벤데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익사형을 선고해.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니까 거기에 순응합니다. 순응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아들 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신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한시적이지만 이제 둘 다 충족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카프카 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순응해서 선고 마지막 장면도 이게 스포일러인데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유튜브로 나중에 보시는 분들 껐다가 작품 보신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너에게 익사형을 선고하노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뭐라 반응해?
치매신가? 아니,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자식아 하면서 이제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고를 내립니다. 익사용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요. 텀이 없어요. 잠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실행합니다. 바로 나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 건물인데 길 건너면 다리예요. 그 다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카프카 문학기행 때 그 다리 건너갔어요. 거기 매달리지 못하고 이 다리에서 매달렸다 떨어진 겁니다. 건너가 보긴 했는데 어떤 거기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이제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벤데만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부모님 저는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라는 게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사형을 선고했는데 거기에 복종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는 게 아니고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카프카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벤데만은 야코냐한테 보낸 편지, 페리치아한테 보낸 편지에도 이게 약혼하기 전에 이제 쓰고 그다음 보낸 거긴 한데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건 나이고 여기 이제 벤데만의 약혼녀 나오는데 이건 당신이고 이렇게 하다고. 근데 작품 내용만 보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특징입니다.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고 하는 거. 그렇지만 자기의 고집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카프카의 고집이라는 건 뭐냐면 문학에 대한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고집입니다. 그거를 이제 둘 다 수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법학 박사로 됐는데 이게 특이하게 됐습니다. 학위 논문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술 시험 통과해서 이제 박사라는 학위를 받는데 좀 애매합니다. 기간으로 봐서. 학위 제도가 우리랑 달라서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처음 직장 다닙니다. 일반 보험회사 1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즘식의 뭐 9 to 5 이런 식의 그 직장이었어요. 첫 직장은 그만두고 두 번째로 구한 직장이 뭐 친구 덕을 좀 봤다고 하는데 노동자 재해보험공사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가기관인데 거기는 근무 조건이 좋았어요. 8시 출근, 2시 퇴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직장이죠. 월급만 안 깎이면 괜찮은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후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프카가 직장 생활 요게 1908년부터 건강 악화돼서 그만둔 22년까지 14년간 다닙니다. 14년간 다니고 심지어 금평도 좋아요. 카프카가. 승진도 제때 하고 이렇게 금평도 아주 좋고 그랬어요. 직장 관계도 원만해요. 카프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여기 장편이 고독 3부자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했을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따돌림 당하면서 카프카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카프카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카프카는 상당히 쾌활했어요. 사교적이고 적어도 외향성으로 직장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카프카인가 할 경우에 집에 오셔서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문제는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이제 글을 썼습니다. 요 투잡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요 일과에서의 직장 생활은 이제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번듯한 직장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중산층 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이제 그 직장하고 가정입니다. 카프카가 3번이나 약혼하고 파혼을 반복했던 것도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데 결혼은 아버지의 주문 혹은 기대입니다. 파혼은 이제 자기 고집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과 그 창작, 그 문학적 행위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에 파혼합니다. 2번씩, 3번도 마찬가지. 3번째는 이제 파혼 이유가 이제 아버지의 반대였는데 저는 한편은 아버지가 구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렵사리 또 자기가 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째 약혼의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런 확신을 갖기 어렸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젠스카한테 구했을 때는 예젠스카가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여가지고
이 얘기도 파란만장합니다. 저 남편부터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바람둥이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여기 밀레나도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빈에서 피신해 살고 그랬었는데 카프카 작품 번역을 계기로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 가만히 보면 카프카는 이제 일단 만나면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밀레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문학에 대해서 이해해준 여자입니다. 아마도 페레체 바우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어요. 페레체 바우는 일반적 직장 여성이었어요. 당시 직장 여성도 좀 드물긴 했는데 여하튼 이제 뭐 문학 작품 여러 영감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작품을 잘 이해해주는 모습은 이제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두 번째 파운할도 마찬가지인데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카프카는 이제 아이를 갖기 꺼려했어요. 근데 페리체는 그거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은 왜 결혼을 하는지,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던 때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견이 서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밀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부 번역자예요. 독일어로 쓰인 작품을 체코로 번역했기 때문에, 독어로 쓴 작품은 이제 폰타네상 받습니다. 근데 원수상자가 양보해서 받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상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애매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체코로 이렇게 번역한 게 밀레나이고, 밀레나가 먼저 제안해서 이제 그 번역이 진행되는데, 번역하겠다고 하니까 역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만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발벗고 이제 구애에 나섭니다. 이게 3번 파울한 전력이 있었는데, 제자 또 구했는데 밀레나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코믹한데 카프카 이혼 상담 받으러 다 다녔어요. 밀레나 대신에.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어떻게 이혼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다 이제 알아봐서 이제 밀레나한테 알려주고 했는데 밀레나가 이제 끝내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짓궂게도 밀레나는 카프카 죽은 다음에 1년 뒤인가 이혼했습니다. 이거 독자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혼할 거였으면은. 아니, 한 해 뒤에 하나, 좀 빨리 하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운명 그렇게 돼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이라는 장편을 낳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여자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원래는 성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페레체와 만난 게 1912년 8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스 브로트 인척이에요. 그래서 막스 브로트와 같이 만납니다. 근데 막스 브로트와 그때 만났던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카프카의 첫 번째 작품집이 1912년 말에 나옵니다. 연도가 13년이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 12년 말에 나오는 이제 관찰이라는 단편집이에요. 소품집이긴 한데, 그 작품 목차 정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브로트하고. 근데 그때 페리체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페리체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눕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학 얘기하는데 옆에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 가능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 인상 카프카가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인상을 받고 길게 얘기하고,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카프카는 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즉각적으로 뭔가 구했던 건, 대치했던 건 아니고 한 달 지나서. 그러니까 요때 한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에 한 번 만나고 9월 중순에 카프카가 편지 보냅니다. 이때 펠레체는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하에 잠깐 왔을 때 만났었는데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갔고 베를린에 편지 씁니다. 자기소개하면서 지난번에 만났던 카프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애 편지 쓰는데, 답장 오기 전에 쓴 게 송고입니다. 답장 오기 전에 쓴 다음에 이미 업됐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업된 걸로 보입니다. 업돼서 이 작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페리체 바우의 공로입니다. 이 작품을 쓰게 했기 때문에.
뭔가 영감의 어떤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 작품 쓰는데 여기에 이제 FBA라는 이니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르프 벤데만의 약혼자가 이제 프리다 브란덴펠트라고 해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니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페리체 바오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걸 그 카프카 일러줍니다. 이 페리체한테 이게 당시 이니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인공의 약혼자로 그려져 있는데 약혼자가 될 페리체한테 보냅니다. 그 실제로 둘이 약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때 요거 답장이 새로 오기도 전에 이제 이거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한 번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서로 답장 받기도 전에 편지 씁니다. 양가에서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미친 듯이 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한 거는 이제 유명한데 1914년 그러니까 1년 남짓 편지 교환하고 그 다음에 1914년 이제 6월 초에 베를린에서 그 어떤 호텔에서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도 같이 베를린에 같이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집안 대사죠. 장남이고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카프카는 문제 종료입니다. 직장 있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종료될 것 같은데 근데 약혼한 다음에 카프카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학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옆에 있긴 했는데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양립 가능한가 돼서. 게다가 이제 이 펠리체 바워는 밀레나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자기 작품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할 경우에 그 문학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6주 뒤에 파혼합니다. 6주 뒤에 파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월 중순경에 이제 파혼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펠리체에게도 충격이겠지만 이제 아버지한테도 얘는 뭔가 싶은데, 아니 기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카프카 굉장히 고심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결국 파혼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쓰게 되는 게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어떤 걸작은 이런 배경하에서. 근데 이 에너지가 창작에, 그러니까 이 긴장이죠. 긴장, 어떤 불안, 공포, 뭐 기대 이런 것들이 막 엇갈리게 되는데 이런 게 창작의 에너지로 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상황 종료된 다음에 싹 흩어지는 게 아니고 요게 뭉쳐 있다가 요령도 좋은데 그걸 이제 장편 소설 쓰는 에너지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 소송이 미완성작으로 남는데, 근데 지금 작품만 보면은 이제 완성작처럼 읽혀요. 왜냐하면 결말이 있기 때문에. 뭐 알려진 거지만 첫 장하고 마지막 장을 거의 동시에 씁니다. 체포장하고 이제 종말장을 거의 같이 써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딱 확정해 두고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실종자하고는 다른데, 실종자는 처음에 쓰다 좀 막혔다가, 그 다음에 요 선고 쓴 다음에 이제 다시 꺼내들고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작품이고, 근데 중간에 대략 그 작품 한 7, 80%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에 띄게 미완성이에요. 그 실종자는. 그래서 그 막스 브로트도 이제 장편 출간할 때 맨 뒤로 밀었습니다. 소송이 가장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결말이 있는 작품이어서 이제 가장 먼저 내고 그다음 성을 내고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의 미스터리인데 결말장도 있는데 이거를 왜 미완성작으로 남겨뒀는가에 대해서 이건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보는 해석은 이 결말은 카프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유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출간하지 않는 것, 계속 미룸으로써 해서. 여기 이제 변신도 마찬가지인데, 변신은 이제 뭐 대표작이라고 꼽히지만 카프카가 결말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러워했어요. 근데 그 시간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긴 했는데 초반에는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신의 첫 장면에 대해서 카프카가 너무 만족해서 낭독회 할 때마다 깔깔댔다고 돼 있어.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변신인가요? 펑 하고. 그 카프카가 그러니까 벌레 변신했다는 그죠 서울대에 나오는데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그렇지 않죠. 마지막은 그러니까 변신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송고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송고하고 그다음에 화부 그다음에 이제 변신 3부작 요 세 작품을 카프카가 한 권의 책으로 묶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 제목은 정해뒀어요. 아들들이란 작품집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바람이 실현됐더라면 이제 우리가 카프카를 이해하기 훨씬 더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번역본은 없지만 이제 그 영어판 같은 거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나와요.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세 아버지의 관계, 세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송고는 말씀드렸고 이제 변신도 말씀드렸는데 화부는 이게 실종자의 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데 카프카 작품은 단편하고 이제 중단편이라 부르는데 변신을 중편을 봤을 때 중단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편들하고 장편하고 좀 다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장편이 공통적인 게 다 미완성 작들입니다. 단편은 이제 송고를 비롯해서 카프카가 성공작이라고 생각해요. 단편에서 성공하고 이 장편에서 실패가 이게 대비되는 걸로 봅니다. 이 실패는 카프카 기준이에요. 독자 기준은 아니고 카프카 기준으로 왜 단편은 성공적이었는데 장편은 이게 미완성 실패작으로 끝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장르의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 제가 뭐 글에도 썼지만 이 관계를 살펴볼 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화부입니다. 화부는 별개 독립적인 단편이기도 하고 장편의 일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놓이는 자리가 달라요. 화부가 독립됐을 때는 이거 성공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편의 일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패작이에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쭉 이어지는 작품에서 결국 그 주인공 로스만이 이제 미국에서 실종자가 되는 결말이고 그건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브로트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브로트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명 가운데 오클라호마라고 나오는데 실제 원문은 오클라하마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오타가 아니고 오클라하마는 유명한 사진집에 오클라하마라고 오타가 돼 있어요. 그 자료 사진집을 그러니까 여기 흑인들이 이제 백인 KKK단한테 처형당하는 사진입니다. 그 목에 이제 그 매달리는 나무에 매달리는 그 사진인데 그 오클라하마에서 일어난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설명이 그게 카프카 본 자료입니다. 그 오클라하마라는 건 그 지명에서 가져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작품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로스만이 니그로라고 그 자기를 지칭하게 되는데 그와 이제 연관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비관적인 결말로 끝나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걸 이제 막스 브로트가 전혀 오해해가서 낙관적 결말을 가진 작품으로 생각하고 아메리카라는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막스 브로트 여러 공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작품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 단편일 때 왜 이 작품이 성공적인 것인가? 카를 로스만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17살로 되어 있어요. 16살, 7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애매한 나이라는 겁니다. 성년도 아니고 이제 미성년도 아니고 애매한 나이예요. 근데 저기 이제 뉴욕항에 입항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프라하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혼자 혈혈 단신 배를 타고 이제 뉴욕에 왔어요. 근데 쫓겨난 사유가 뭐냐면 이제 하녀를 임신시켰다고. 그럼 이제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결혼하지 않고 뭐 여자 임신시켰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녀한테 갑질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은 좀 달라요. 하녀가 35살이에요. 로스만 17살이고, 나이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어느 날 로스만 하녀 불러서 가보니까 하녀가 문잠그고, 이리와 보련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잘못인가에 대해서. 앞서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게 문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스만이 유죄냐 무죄냐. 얘도 똑같습니다. 한을 인신시켜서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로스만은 유죄인가 아니면 무죄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완력으로 제압당했기 때문에 무죄인 것 같습니다. 로스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죄가 없다면 부모가 나에게 벌을 내릴까? 또 유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경합합니다. 그런데 로스만의 대응은 일단 부모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종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해요. 카프카 작품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이제 혼자 뉴욕항에 옵니다. 그런데 제목의 화부인 거는 이제 그 역외선에 이제 그 선원 가운데 화부가 있어요. 증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는 일을 하는 그 일꾼인데 이 화부가 이제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대목을 얘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다가 이 로스만이 17살짜리 정의감이 발동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랑 항의하러 가시죠. 선장실에 가요. 선장실에 가서 해명합니다. 화부에 대해서. 이게 묘한 장면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정의에 대한 요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복종합니다. 부모한테 복종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추가 기우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인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의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화부를 통해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장면을 보고 프라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균형 잡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부모의 뜻대로만 하는 멍텅구리는 아니에요. 부모에게 복종하지만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불의에 대해서 맞섭니다. 요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로스만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스만이 한편으로 이제 부모에게 완전 복종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마지막에 요 에피소드 끝에서 이제 외삼촌 만나가지고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동행하는 걸로 끝나게 나오는데 이 화부 에피소드는 나름대로 로스만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로스만의 굴욕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작품이 로스만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은 그래서 이제 선고도 마찬가지지만 선고는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제가 쓴 글에 있습니다. 러시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약혼한 사실 러시아 친구한테 알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방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러시아 친구한테 약혼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너한테 무슨 친구가 있다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정신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반전이 이 아버지가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린 내통하는 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더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해요. 비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물에 빠져 죽으라고까지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요게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나와요. 러시아에 있는 친구가 그 주인공 게오르크의 친구가 이제 진짜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번창시킨 더 이제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민적 아들이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술가 친구, 러시아 추방당해서 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친구가 진짜 아들이라고 이 아버지 얘기해요. 그래서 카프카의 어떤 모순적인 요구인데 아버지의 복종하면서 아버지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 문학을 이렇게 계속 고집하는 거. 한시적으로 이 작품에서 두 가지가 놀랍게도 결합되게 돼요. 러시아에 있는 아들, 러시아의 친구, 이 예술가적 자아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 시민적 자아인데, 익사형을 선고받는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합니다. 예술가 아들이 인정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이게 비유하자면 신의 한 수를 발견한 겁니다. 카프카로서. 그러니까 이 창작의 미스테리를 뭔가 깨닫게 해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쓰고 카프카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 이때 카프카 문학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프카 문학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을 쓰면서 카프카가 뭔가 터득하게 돼. 어떤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게 화보라든가 그다음에 변신까지 다 이어지게 돼요. 변신은 그런데 절반이 실패해요. 마지막 결말인가 그러니까 둘 다 충족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 요게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변신이라는 작품에 성공과 실패가 다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과 그 화보는 성공적인 작품이고 저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장편들은 전부 다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는 작품이에요. 성에서 K도 마찬가지인데 측량 기사로 들어오지만 성에 끝내 입성하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는 중단되는데 막스 브로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성에 들어가긴 한다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성하지 못해요. 인상적이게도 한 문장 중간에 끝납니다. 하네케 영화 보면 딱 그렇게 원작에 충실하게 나레이션 중간에 딱 끝납니다. 영화가. 보통 그렇게 끝나면 그 관객이나 독자한테 욕먹을 텐데 원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작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저지 전략으로 보입니다. 장편 소설들에서는 새 인물의 죽음, 종말이라는 게 그냥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고 카프카로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 소송도 그렇지만 이런 결말 아버지 뜻에 끝내 아버지 또는 아버지적 형상의 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종하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패입니다. 카프카가 할 수 있는 차선은 결말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카프카의 저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카프카는 끝까지 그래서 고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학적 행위를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적 요구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했던 거 이게 카프카 문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늘 그 책이 프란츠 카프카의 그림들이라는 책인데 원래는 무거워서 들고 오시긴 어려웠을 책이긴 합니다. 보셨을 텐데 그거 펀딩에 참여하셔가지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책이 21년에 원저가 21년에 나온 책인데 저도 어제 받아봤어요. 책을 받아봤는데 원래 좀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셨을 분들이 좀 계셨을 텐데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면 이제 좀 납득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너무 비싸다고 투덜거리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프카 읽기 내지는 카프카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소재적으로만 좀 특이한 게 아니고 카프카의 드로잉 내지는 시각 예술가로서의 카프카가 가장 새롭게 조명되는 주제입니다. 카프카 문학과 관련해서. 카프카 문학 연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카프카가 작품들은 이제 장편까지 20년대 장편 나오죠. 이제 단편집들까지 해서 나오는 건 3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50년대까지도 이제 그 막스 브로티에서 유고들 계속 출간돼요.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까지 연구자들 조명 좀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겐바하 같은 연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호 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논문이 60년대인가 나요. 그러니까 카프카 전 세계적으로 카프카에 대해 첫 번째 박사 논문이 그때서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수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수용되는 것도 카프카 연구자들 제가 보기에 한 2세대 정도, 즉 2대, 3대 이렇게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제 버무사판으로 나왔던 카프카가 있었어요. 그 원로 동문학자 번역이었는데 그 다음에 전영현 선생님 같은 분 번역서가 중간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연구자들 번역이긴 한데 이제 연구자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번역이 좀 많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번역본들도 그런데 1980년대쯤에 가서 이제 막스 브로트판하고 좀 다른 판본이 나옵니다. 막스 브로트판은 이제 공론에 있는데 80년대 이 막스 브로트가 사망하고 유고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른 연구자들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막스 브로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공론은 있는데 그 다음 과가 시작이 됩니다. 좀 훼손해요. 카프카 작품들을.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카프카 원고들을 작품들을 막스 브로트 손에서 빼내서 구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평판이라는 걸 다시 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그래서 이 80년대 초반부터 나옵니다. 성부터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교체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 같은 경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스 브로트 이미지가 카프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전적으로 막스 브로트의 공로이긴 한데 함정은 이제 카프카 문학에 대한 이해가 예상 외로 좀 오류가 많다고 하는 거. 여기 요번에 책 보니까 카프카의 그림들 책도 보니까 야누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카프카의 대화라는 책, 그 귀스타브인가요? 그 야누프가 이게 고딩 때인가 카프카 따라다니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걸 기록했다고 됐는데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상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카프카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내 친구였어.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신빙성이 좀 의심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만들어 온 카프카 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야누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자 카프카. 이게 동구권에서 그래서 상당히 어필하게 돼요. 이 야누프가 만드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 유대인 작가 카프카.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성의 작가 카프카. 이 두 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둘 다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야누프도 마찬가지인데 논문 근거를 쓰기 어렵다 생각해요. 이건 참 뒷담화긴 한데 카프카에 관한 학술 논문들, 학위 논문들 보면은 그 자료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야누프 책에서 인용하고.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80년대에 가서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카프카 판본과 상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시대적입니다. 저는 카프카 문학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우리가 거의 출판소에서 몇 걸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번역본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꽤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지의 작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카프카를 읽는 어떤 흥미 또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을 대신해서 제가 시간을 좀 보충했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